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치영입니다. 자, 이제는 벌써 올해 4분기에 들어설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년을 또 돌아봐야겠죠. 자, 주식시장은 그래도 한 발 빨리 가는 게 아무래도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되겠죠. 연준에서는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변해 있다, 경제 상황도 좀 변해 있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치면서 고금리 상황,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플레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더 이상 저금리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연준은 중립금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은 그 얘기로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원 캐스터와 최근에 있었던 FOMC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한지원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9월 FOMC 회의가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 FOMC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이긴 했습니다만 매파적 동결이었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사그라들었기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는 FOMC에서 이렇게 매파적이었던 내용과 추석 장기 연휴를 앞두고 당분간 수급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점을 완만하게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4분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점도표 정책 금리 전망이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명 중 12명의 위원들이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금리 동결 전망을 밝힌 위원은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7명이었습니다. FOMC 내부에서 2024년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더 뚜렷해져가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도 한번 살펴볼까요? 점도표에 제시된 2024년 기준금리 전망은 5.1%로 50bp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6월 FOMC에서는 2024년 점도표가 중간값이 4.6이었지만 4.25에서 4.5%의 가장 많은 점이 찍혔었는데요. 반면 9월 FOMC에서는 4.75%에서 5.5% 구간에 좀 더 몰려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금리 인하 횟수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렸었죠. 네. 기존 4차례가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4차례에서 2차례로 더 적은 횟수로 이뤄질 확률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처럼 내년 초순이 아니라 내년 중순부터 금리 인하가 더 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는 박스권 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저금리 시대의 종결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국내 증시의 돈줄이 마르는 이른바 돈맥 경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대금과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신용 거래까지 감소하고 있어 증시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은 갈수록 옅어지는 모습인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당장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와 국내 증시를 견주어가며 투자하는 기관과 외인들의 경우에는 이번 달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거래일이 짧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메리트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징후 중 하나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했다는 점인데요. 이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7,7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9조 9,87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아직 4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시장 규모 차이를 뒤집으면서까지 코스닥 거래 대금에 불이 붙은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소위 하드캐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계열사들을 필두로 한 2차 전지 광풍은 개인들이 만들어낸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고객 예탁금의 감소세도 뚜렷합니다. 통상적으로 예탁금이 줄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던 7월 27일 기준 58조 2천억 원까지 불었던 고객 예탁금은 다시 19일 기준 50조 6,815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15일에는 49조 3,067억 원으로 올해 5월 이후 4개월여 만에 50조 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테마주 광풍이 불며 자금이 몰렸던 시장의 과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도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9일 기준 증시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1,390억 원으로 7거래일 만에 3,522억 원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감소폭이 더 큰 건데요.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는 1,390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는 2,132억 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돈줄이 마르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시장이겠죠. 다시금 시장에 활기가 돌려면 어쨌든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컴백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자, 이제 보통은 연휴 기간이 길면 연휴 전후로 시장의 흐름은 딱히 좋지 않다라는 일종의 연휴 징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추석 연휴의 이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들 전망되고 있어요? 네, 일단 9월에 들어서면 항상 맞이하는 것이 추석 연휴죠. 올해는 월말에 있기는 하지만 임시 휴일로 인해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전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가 연휴가 끝난 뒤 상승세를 보인다는 일명 말씀해 주신 대로 연휴 징크스가 실제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연휴 직전에는 조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리고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이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네. 그 왼쪽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추석 연휴 전 기간인데요. 추석 연휴 전 기간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369가 있는데 이건 추석 연휴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 패턴대로라면 추석 연휴 직전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기와 맞물렸지만 올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매파적인 동결이긴 하지만 일단 동결도 했고 긴축의 공포도 낮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또 연휴가 끝나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 2분기처럼 실적의 방향은 우상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락 추세에 있던 지난해와는 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 부분은 본격적으로 연휴에 돌입한 후 주요 국가에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주요 지표들이 속속 발표가 되는데요. 연휴 첫날인 28일에는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가 되고요. 29일에는 8월 유럽 연합 소비자 물가지수와 8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이 중 특히 PCE 가격 지수는 미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0년 이후에 추석 이후 주가 흐름처럼 올해도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시대가 변한 걸 수도 있고요. 과거의 데이터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증시에서 분명히 이랬다라고 하는데 요즘 안 맞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는
저금리 시대는 종말이다. 포레버라는 단어까지 나오더군요. 이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주식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 나오셨고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포레버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올 연말에 한 차례 정도 올릴까 말까 이 부분도 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금리 인상이 있을지 그리고 내년에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윤지호 대표부터 하실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박사님이 훨씬 더 전문가신데 어려운 건 뒤쪽으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금리 안 올릴 줄 알았죠.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거죠. 부채로 쌓아 올린 수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균열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연준이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이어 롱거, 그러니까 높고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포레버는 아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 확신을 줬기 때문에 모든 자산들이 그러한 약간 중금리 이상의 금리에 대해서 이제는 적응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장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상당히 이어지겠구나 이 정도는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주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장. 채권 시장 변동성도 무시 못하죠.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전체 커진다. 한 변동성도 커지고 채권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네. 물론 주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이 모든 변동성의 출발점은 결국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그러니까 뭐 내린다 오른다 문제를 떠나서 네네.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거라는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분명히 적응해야 된다 이러한 판단들을 다들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내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미국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금리 상황의 지속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생각하고 버텨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뭐 11월과 12월 올해 두 번 남은 FOMC에서 이제 네.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부분은 연준 위원들조차 지금 좀 팽팽하죠. 점도표를 액면 그대로 보면 12분은 한 번 올려야 된다고 봤고 네. 물론 이제 의결권자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동결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10월 초에 나오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를 받아보면서 세 분만 뭐 조금 변심을 하면 네네. 좀 뭐 9대 10으로 오히려 뭐 동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명은 뭐 이렇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뭐 데이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60% 내지는 뭐 한 65% 뭐 숫자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 정도의 확률로 저는 한 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그 좀 중물가 혹은 네네. 중금리 혹은 뭐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예전처럼 초저금리까지 뭐 이지머니를 막 중앙은행이 뿜어낼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는 저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가장 큰 거는 2010년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아직까지도 통화 스톡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보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조금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은 네. 뭐 그 SEP 경제 전망에서도 밝혔지만 연주위원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1.5% 받습니다. 만약에 액면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사실은 내년에도 금리를 내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재정까지 내년까지 그렇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푸는데 네.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데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지만 대출 여건이 뭐 경직되거나 경색되거나 내지는 유가가 한 120% 올라서 경제가 부러지거나 네. 혹은 고금리 자체가 시장 금리가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해서
뭐 4% 지금 중반입니다만 뭐 5% 이렇게 그 이상으로 가면 경제가 자동적으로 꺾이거든요. 자본주의 경제에 뭐 자율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성장률이 연준이 지난 엊그제 봤던 내년 성장률이 1.5%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라면 액면 그대로 연준이 얘기했던 내년도 1.5% 성장이 계속 나온다면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조차도 어렵다 생각합니다. 연준 위원들은 한 2차례 정도의 인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연초에면 금리가 한두 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하반기로 지금 밀려 있는데 우리 김한지 박사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 자체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죠.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은행으로 간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은행이나 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는데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실제로 예탁금이 좀 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윤지호 대표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모든 변수는 양의적인 모습이 있어요. 방금 전에 박사님도 말을 했지만은 사실 미국 성장률이 내년에 1.5라고 본다면 뭐 물가 감안하면 지금 현재 5.5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현재 그 기준금리보다 명목 GDP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사실 현재도 굉장히 긴축적인 겁니다. 지금 되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주식시장을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수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인데 지금 고민이 커졌던 이유는 결국 이러한 긴축적 금리가 여러 군데에 상처를 줄 것이고 기업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박사님 언급하신 것 중에 뭔가 대출 쪽에 문제가 생겨야 내린다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현재 인플레 레벨을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뭐 뭔가 경기가 꺾이거나 뭔가 금융 쪽 사이드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든지 물가가 최우선을 잡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옛날에 1977년에 연준법 개정한 뒤에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도 반드시 우호적 요인이 아니다. 금리가 높은 것이 결국 기업 실적 내지는 개인의 수요에 그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게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는 그러면 우리 시장만 놓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국하고 우리가 2%포인트의 기준금리 차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이죠.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딱히 외국인 자금 이탈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이탈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글로벌 달러가 지금처럼 좀 계속 강세 기조를 이어간다든지 또 아시아 통화가 좀 약세 구조적으로 약세로 지금 조금 기울고 있는데 엔화는 엔화대로 뭐 위안화는 위안화대로 뭐 각자 사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약세로 가고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행은 뭐 10월 19일인가요? 그 차기 금통위에서는 뭐 열흘 있다가 11월 1일 날 FOMC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FOMC를 지켜보겠죠. 10월 하순에 있는 우리 금통위에서는 일단 스킵하겠지만 만약에 11월 1일 날 연준이 금리를 25bp 올린다라고 하면 뭐 200bp가 아니라 225bp 2.25%포인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달러 강세 기조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최근 8월 달에도 뭐 조금 채권자 쪽에서 한 8억 달러 좀 1조 남짓한 자금이 유출됐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글로벌 경제가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는 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적 기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위험을 회피하고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을 조금 들어가기 어려운 회피하는 이제 그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원달러가 1,400원 정도에서 1,400원의 저항선을 조금 돌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글로벌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가면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환율 방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게
환율 요인도 상당하거든요. 뭐 어제 영국이 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환율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을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전망했을 때 딱히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걸 꼭 강세 약세로 저희가 표현하기 좀 힘듭니다만 윤지호 대표님께서는 시장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뭐 박사님이랑 전에 어떤 다른 곳에서도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사실 올해 시장을 저희는 매우 좋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제가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을 때 네. 올해 전망을 상고하고로 봤고 상반기는 결국 인플레 우려가 좀 잠잠해지면서 올라오고 하반기에는 결국 글로벌 경기가 내년 전망을 바탕으로 좋아진다는 전자에 한국의 수출이 잘 되니까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저희가 유지해 왔죠. 근데 최근에 뭐 저희 리서치 센터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뭐 대외적으로 뭐 기고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데 물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FOMC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좀 나아지고 특히 중국도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매우 좋아질 거로 이 반도체도 좋아지고 뭐 이런 전망하에서 내년도에 그 영업이익 증가율 현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한 50%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년도 그 정도 이익이 늘지는 않겠죠.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미래의 기대값을 얼마나 땡겨왔냐 하면 앞으로 반영할 것이 많으냐 네. 이거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어쩌면 올해 증시의 어떤 8월이랑 이때 네. 상당히 땡겨서 써왔는데 이제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금리 얘기를 했을 때 굳이 이 금리가 가계에도 영향을 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기업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은 기업 실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거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 최소한 1분기까지는 주시장 굉장히 좁은 박스권 내지 약간 여러 가지 변동성 장세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정책도 분야에 따르겠지만 뭐 내년도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 금리를 더 올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수출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내년도에 대한 현재 경기나 기업 실적 부분이 좀 과하다 느낌을 갖고 본다면 어쩌면 지금 남은 3개월, 아까 추석 이후엔 좋지 않나 이런 말들 하지만 그때 오는 기회가 좋게 3분기 실적 시즌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면 그때가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인 견해를 유지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우리 주식시장에 연동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네. OECD 선행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에 매우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합니다. 수출이 좋으려면 OECD 선행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알다시피 2022년 10월 이후에 10개월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월 OECD 선행지수를 보면 전월 비해서 0.14 올라와서 100포인트가 나왔는데 네. 흥미로운 건 한국은 항상 100 미만에서 한 100 정도 올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해서 올라갈 수 있냐가 중요한데 물론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OECD 선행지수도 다 리비전 됐지 않습니까? 과거 수치가. 근데 중요한 건 각 나라들의 선행지수를 보는 확산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OECD 선행지수 선행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위가 막혀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OECD 선행지수도 올 4분기 중에 상단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OECD 소위 G20 선행지수가 내려오는 국면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이 저런 현재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 다시 그 부분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증시나 올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금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김원진 박사님께는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 밴드로 얘기해 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수가 연말까지 어느 정도, 내년에는 어디까지 가능할 거다.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윤지호 센터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윤지호 대표님께서 아무튼 기업 이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스피를 굳이 밴드로 말씀드리면 좀 낮은
뭐 상반기보다는 조금 낮은, 음. 살짝 낮은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뭐 기업이익이 좋아지려면 뭐 반도체나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되고, 그런데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매크로 상황은. 그리고 미국이 3분기까지는 뭐 분기 성장률로 봤을 때 좋았는데 4분기에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외 수출 환경도 뭐 특별히 돌파구를 4분기까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뭐 뾰족한 돌파구는 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지지부진한 상태, 뭐 상고하자냐, 경기가 상저하거냐를 따지기가 좀 민망한 그냥 불황의 지속. 근데 문제는 불황의 지속이면서 내년도 기업이익에 대한 힌트가 4분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국내외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행의 대출 여건이라든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고금리 상황이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투영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마 10월 중순에서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가면서 네네.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조금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4분기를 지나면서 조금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내년은 뭐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가 상저하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은 일단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눈치를 좀 볼 가능성이 있고, 좋아지면 하반기를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주가는 뭐 사실 매크로보다 훨씬 더 빨리 혹은 뭐 약간 파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월에 뭐 미국 정부가 셧다운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 뭐 그걸로 그렇게 폭락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 뭐 문제가 되면서 고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지역은행 몇 개가 좀 뭐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올해 이미 한 10월, 11월 넘어가기 전에 네. 주가가 사전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사실은 연말에는 좀 착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산타랠리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뭐 청개구리 같이 네네. 뭐 앞서도 반영하고 뭐 뒤에도 반영하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가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도깨비 같은 장세를 우리가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 경기의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기업이익을 부추기기에는 네. 추세적으로 상승 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그리고 지금 뭐 가령 S&P 500 EPS를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12% 정도 증가할 거다. 우리나라도 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기업이익을 좀 그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꺾이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일수록 설당이 없는 거죠.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돌발적인 이런 주가를 움직이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네네. 매크로의 환경, 또 기업이익의 환경,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주가 지수를 상당히 제어하는 압박적 요인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뭐 앞으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많은 시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계속해서 높은데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이게 환율까지 원화의 약세가 오다 보니까 이 높은 유가를 더 비싼 가격에 지금 사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유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지호 대표님? 뭐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네. 결국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됐지만 그래서 불황형 흑자라고 그래서 먼저 기업이 이익을 확보했었거든요. 네. 결국 주식시장 상방이 열리려면 기업들이 수출도 잘해야겠지만 원가도 줄어야 됩니다. 근데 수출은 아까 지적했지만 쉽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나았던 건 유가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무역 흑자도 나오고 네. 기업들도 이게 좋았는데, 문제는 최근의 흐름이 유가가 어느 정도 고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고스란히 내년 1분기에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그런 고유가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기업 실적에도 부담 요인이 되는 거고요. 사실 또 금리 부분도 그렇고 환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네네. 아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작년 10월에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저점이 1,440원대 나왔거든요. 원달러 네네. 환율이.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간다는 건 상당한 뭔가 충격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그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만약 그러한 국면이 나온다면 사실 그 시점에서는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주식을 크게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가 오겠죠. 근데 가장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사실 거기까지도 안 가고 어중간한 범위 내에 유지하고 주식시장도 뭐 좁은 박스권 내에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사실 그러한 시장은 상방도 막혀 있고 하방도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가 매우 힘들고, 투자 인베스터는 특히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환율도 이렇게 확 튀지 않는 어떤 1,360, 70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 뭐 이런 변수들이 계속해서 기업 실적의 기대치를 갉아먹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또 하단은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 때문에 한 번씩 충분 변동성이 나오지만 또 하방이 크게 열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게 좀 걱정이긴 해요. 유럽 쪽에서의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수요는 늘어날 테고, 유가는 지금 뭐 배럴당 120달러 이상을 전망하는 곳들도 생기고요. 근데 김환진 박사님은 달러의 강세가 지금 우리 시장에 더 큰 요인이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가의 강세가 더 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달러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묵직하게, 네. 미국 경기가 또 침체에 들어가면 또 침체에 들어간다고 달러가 강세로 가고, 또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또 달러 강세로 가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전체적으로 좀 주변국, 미국 이외 지역의 자금의 포트폴리오 분산에 좀 부정적이다,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는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인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는 결국에는 올라가면 갈수록 떨어질 확률은 높아진다. 저는 뭐 결국 수요를 이기는 유가 상승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도 약하게 전망하고, 최근에 오펙이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도 사실 내년도에는 뭐 2,400만 배럴 수요가 올해에서 2,300만 배럴로 내년도에는 하루입니다. 네. 내려가는 쪽으로 전망을 했듯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좀 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측기관들이. 그렇다고 보면 유가는 올 겨울을 고비로 결국에는 좀 고유가가 결국에는 경기를 더욱더 경기의 둔화를, 네네. 전 세계의 불황을 조금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다. 대신에 그것은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을 조금 더 앞당기는,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더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떨어지더라도 좀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과거보다는.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가 계속 감산을 하려고 할 거고,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꼼수를 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저는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가가 좀 제한적이라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유가 이슈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러 상황이 조금 더 중요할 거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섹터, 어떤 걸 저희가 좀 봐야 될지를 얘기를 나눌 텐데요. 두 분과 얘기하기 전에 권미정 캐스터가 4분기 주도할 유망 업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 캐스터에게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1년 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 바로 9월이었죠. FOMC 경계감의 긴 추석 연휴에 대한 관망세, 또 강하게 올라오는 유가까지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슈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치는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에는 시장이 바닥을 딛고 올라서리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4분기 어떤 업종과 테마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증권사가 내놓은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며 9월과 10월 연달아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크게 상승했던 업종을 찾은 건데요. 9월과 10월에 연달아 시장을 이긴 업종, 바로 반도체와 보험이었습니다. 이 반도체뿐 아니라 보험의 상승률이 컸던 이유는 바로 배당주로 부각됐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줬던 반도체와 배당주.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상반기에는 AI 시장이 커지면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후공정주들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면서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까지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D램 현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PC용 DDR4 4기가비트와 8기가비트, 또 16기가비트 가격이 모두 0.4에서 최대 2.8%까지 상승했습니다. DDR5 16기가비트 가격도 1.4% 오른 4.05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이 현물가는 대리점과 소비자 간 일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의 즉각적인 매매 심리를 반영합니다. 통상 3, 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고정거래 가격에 반영돼 도매가의 선행 지표로도 인식되는데요. 반도체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DXI 지수도 일주일 전보다 3.8% 뛰면서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현물가에서 꿈틀거리는 D램 가격, 고정거래 가격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을까요? 증권가와 시장조사 업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도 하반기 상승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D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3분기와 4분기에 상승 전환할 것으로 봤고요. 또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D램 가격이 2분기 한 자릿수 중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D램의 4분기 가격이 전분기 비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트렌드포스는 4분기 낸드의 가격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또는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시기와 상승 수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상승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대로 추락하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상반기 1%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률을 6%로 증가하고 4분기에는 9%를 지나 2024년 1분기에는 두 자릿수로 복귀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영업이익 절대 수치도 내년 3분기부터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거대 메모리 업체들은 감산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감산 기조와 그 효과로 상승하는 메모리 가격, 그리고 이를 통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까지 반도체의 계절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가을이 반도체의 계절이 될 거란 평가가 있다면 전통적으로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죠. 바로 배당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당주를 담는 시점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됐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변수에 지친 투자자들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1.9% 하락했지만 KRX 보험지수와 금융, 은행지수, 그리고 증권지수는 각각 10%와 5%, 그리고 1%씩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당주 중에서도 특히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높은 데 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인 저점에 머물고 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 지주들이 반기 보고서가 발표된 8월 중순 이후 은행주 주가는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12%, 우리금융지주는 9%, KB와 신한지주는 각각 8%와 6%씩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세를 보였더라도 주요 은행주들의 PBR은 0.3에서 0.4%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은행주의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을 밑돈다는 점에서도 은행주들의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이 은행들의 배당 수익률은 우리은행이 9.8%로 가장 높게 전망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8.8%,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6%대의 배당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들도 올해부터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예년보다 더 크게 책정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역대급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았던 9월 시장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4분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반등의 슈퍼사이클 초입에 서 있는 반도체, 그리고 4분기 전통적인 강자 배당주, 이 두 개의 업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제 주시장 안으로 좀 들어와서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야겠는데요. 반도체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윤지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에는 기술이 세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은 성장주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8월 고점 이후에 엔비디아가 한 마이너스 7% 하락했거든요. 네네. 꽤 많이 하락을 했죠. 결국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성장을 이끌어왔던 빅테크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당연히 우리 증시도 하반기를 기대했던 이유는 그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수요가 들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을 네. 말씀드리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뭐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ASP 가격이 정말 예상대로 크게 올라준다면 4분기에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나가서 상당히 열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시장 전체로 보고 본다면 그나마 좋은 곳이 미국이라면 네. 오히려 뭐 반도체에 국한하지 말고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국내 대표 기업들, 캐펙스 투자를 한 기업들, 그것들이 올해 상대적으로 시장을 이겨왔고 아마 남은 기간도 그나마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네. 라면에도 농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성장하고 좋았던 미국 증시에 적응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급을 2차 전지를 하셨으니까 2차 네. 전지는 아직도 고평가 논란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당장 좋다 이런 말씀드린 건 네네네. 아닌데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미국의 익스포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주도주가 되었고 사실 우리 주시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항상 주도주가 탄생하고 또 소멸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만 놓고 본다니까 반도체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 넘어왔는데 네. 올해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가 아니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 뭐 누가 뭐 부정을 하든 어떻게 했던 간에 2차 전지가 주도주였는데 이게 더 뻗을지 않을지는 지금 구조적으로 여기 선택되는 소수만이 살아남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2차 전지가 아까 사회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싸냐고 물어본다면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장기 인베스터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모를까 트레이더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시간은 아니다. 현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의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은 반도체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전망 또는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봇도 저희가 꽤 주목을 받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성장주들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윤 대표님보다 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매크로 아이디어는 전 세계 경기가 조금 전체적으로 그 특히 IT 하드웨어의 수요를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게 끌어올리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IT 하드웨어 기기들의 개체 수요가 뭐 다가왔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다들 봅니다만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좀 밋밋하게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좀 부드럽게 이륙하는 것을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중에. 그리고 나머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성장주의 투자에 대한 컨셉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도주가 성장주로 완전히 쏠린 거는 분명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 혹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헤게모니를 쥐는 시기고 네. 이런 기업들이 또 조금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패권, 경제력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또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열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상반기에는 뭐 조금 밸류에이션을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로 가면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투자자들이 다 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이렇게 약하고 그다음에 금융 여건도 녹록치 않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여러 가지 좀 비효율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뭐 지금 윤 대표님께서 뭐 미국 투자 얘기 말씀하셨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비용 증가의 의미고 또 밸류 체인의 변화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업들은 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정말 뭐 오히려 조금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뭐 동반해서 진출하는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테마가 부각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꼼꼼하게 따지고 뭐 박스권 장세라든지 약세장에서는 네. 올 상반기처럼 그렇게 조금 큰 종목보다는 틈새 종목을 찾다 보면 뭐 지적해 주신 뭐 반도체 중에서도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뭐 히든 챔피언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들 네네.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로봇이나 뭐 공장 자동화나 이런 성장주의 테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조금 역설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지구를 구할 기업은 이런 혁신 기업이다. 네네. 라는 테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이런 성장성 테마가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통은 고금리 상황이 되면 성장주 좀 투자 피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장주를 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대신에 옥석을 잘 가려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캐내자라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윤지호 대표님께도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내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디에 중심을 맞춰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어렵나요, 너무? 사회자님께서 네. 섹터에 방금 전에 박사님 말했지만 섹터 보지 말라고. 옥석을 가리자란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박스권 장세를 변동성 장세 이거를 흔히 시장과 엇박자 나면 오히려 손실이 끝없이 커지는 장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락장은 그냥 포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박스권 장세는 사실 엇박자가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트레이더가 아니면 인베스터에게는 굉장히 강한 인고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들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기간이 이렇게 쉽겠는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결국 박스권 장세의 핵심은 탑다운, 소위 매크로가 아니라 바텀업, 그 기업 하나하나를 볼 수밖에 없고 섹터를 떠나서 네. 어떤 기업이 가장 그 매력적인가, 싼가, 비싼가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고요. 아까 성장주 내에서도 상대적인 싸다 비싸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근데 과연 우리가 일반 투자자나 많은 투자자가 100이 있다면 그러한 분류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를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ETF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뭐 전문가에 맡긴다고 해서 주식해서 네. 돈벌이가 만만치 않은 기간이 앞으로 최소한 6개월간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과 엇박자를 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물릴 것 같고요. 네. 무너질 것 같을 때 팔면은 돌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박스권 장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진 박사께 마지막 질문을 제가. 네. 그럼 가장 큰 변수,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뭘로 보십니까? 지금 좀 가장 큰 거는 금융시장의 경색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면 조금 금융시장이 조금 일그러지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가령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2006년 상반기부터는 계속 금리를 동결해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리만 브라더스 문제가 터진 것이 뭐 이런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사고는 안 터진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니까요. 캐시플로가 돌아가는 거죠. 네네. 하지만 동결을 지나서 인하도까지도 검토를 하는 단계, 이때는 경기가 안 좋은 단계거든요.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가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높은 고금리, 고공행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경색 하나의 조그만한 그 촉매가 일파만파 이렇게 전 세계를 좀 뒤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두렵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도리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올 때가 도리어 가장 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분기와 내년까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고 고금리 시대를 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참 변수도 많고 세상이 변하다 보니 이 고금리 상황에서 또 주식 투자를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